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향을 잡은 듯합니다. 양곡법을 포함해 6개 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 예정인데 위헌성과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9은 대행의 권한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 움직임부터 전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앞서 법안 관련 부처들의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농식품부와 기재부 등 대다수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큽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쟁점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사면법 개정안 등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압박 속 한 권한대행은 참모들에게 탄핵은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 거부권 의결과 권한대행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시사에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이라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보류했던 탄핵 소추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행할지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고민도 적지 않다는데요. 그 배경을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농해수위위원들과 함께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동안 권한대행이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다만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면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실익 등에 대한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2호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악법입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향후 전국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새로 취임한 권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였는데 과거 같은 대학교에서 고시 공부를 해 친분이 있던 만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개헌과 추경 같은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웃으며 악수를 나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 순서를 서로 양보합니다. 선배님 먼저 하십시오. 중앙대 법학과 선후배인 두 사람은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일행을 활용해 주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하지만 정치 현안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계류돼 있는 14건의 탄핵소추안을 언급하며 자진 철회를 요청했고 3번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이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하고 잘 맞는지 이 시점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도 제안했습니다. 좀 민생 추경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는 개헌은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도 국정안정협의체 참여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양당이 정치 공세를 낮추자는 것과 만남을 자주 갖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사와 국회로 나뉘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적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국회 출석을 막았다, 개파로 나뉘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저희가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시점까지 약 2시간 동안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 대화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이 어땠던 건지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대화 전문은 온라인으로 이 시간 이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단체 대화방엔 민주당은 바로 국회로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하나, 비상으로 국회 해산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는 등 당황스런 반응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가 이어지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밤 11시 3분 대화방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국회가 통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사로 모이자고 제안하고 의총 장소는 6분 만에 당사 건물로 바뀝니다. 그로부터 20여 분 뒤 한동훈 대표는 의원 휴대전화를 빌려 즉시 계엄을 해제하자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걸어서 국회로 들어갔는데 지도부가 국회로 진입한 이후 의총 장소는 다시 국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방엔 국회에 들어가려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경찰 때문에 담도 넘어갈 수 없다며 당사로 왔다는 의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이후 다시 당사로 바뀌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달라, 추 대표가 직접 말씀해달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모두 8차례 문자메시지 공지를 발송했지만 대화방엔 별도 답을 달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여야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겨냥해 내란죄를 저지르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는데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을 이렇게 정략적 도구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보도에 장혁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총 4건입니다. 내란죄를 저지르면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복권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부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가장 분명한 서재는 하루빨리 내란범을 처단해 계엄의 상처를 회복하고 망가진 국가를 되돌리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견제용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임기 만료나 출마를 위해 고의로 재판을 피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판 지연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90일 이내에 형사소송 재판의 2심을 선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 대표는 지난달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2차례 보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도 미루고 있습니다. 여당의 재판 지연 방지법은 국회 의석 분포상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여론전에 주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정치권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또 다른 전국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내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동안 이 총리실에서 여러 차례 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이 위헌성 여부와 국가의 미래를 보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뜻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매년 조 단위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2030년엔 남는 쌀 63만 톤을 사기 위해 1조 4천억 원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미 이 계엄 정국 이전인 지난달 말 이 법안 처리 직후부터 거부권 입장을 결정한 데다 이 특검법처럼 정쟁이 대상이 아니라 이 정책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달리 판단할 거다 이런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정책 법안은 그렇다 치고 지금 말한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거부권 행사합니까? 일단 어제 정부로 이송된 이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두 개 법안이 3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여권에서는 이 분리 대응이라는 전략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내란 특검법은 수용하고 김 여사 특검법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선 이 내란 특검법은 한덕수 대행 본인도 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이유고요. 이미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이 반헌법적 요소가 더 강해졌다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거기가 이제 관건이더라고요. 실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그까지 갑니까? 어제 오늘 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기류 종합해 보면요. 실제 탄핵 소추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양곡법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특검법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이 권한대행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이 기준을 대통령처럼 재적 의원 3분의 1로 볼지 아니면 뭐 출석의원 과반으로 갈지 뭐 이게 또 학자들 간의 주장이 다르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으로 보면요. 200석이 필요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어렵고 총리로 본다면 150석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로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직위와 권한은 다른 만큼 총리란 직위를 따라야 한다 이런 주장과 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권한의 무게를 둬야 한다 이런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추가 탄핵은 좀 자제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 바로 탄핵 소추를 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인데요. 한 대행 대신에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하면서 권한 대행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건데 어느 방향이 됐든 이 거부권 행사 이후의 국면은 지금과는 또 달라질 공산이 큽니다. 네,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벌써 세 번째인데 그 이후에 혼란을 수습해야 될 정치권이 그냥 싸움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부 유튜버와 야당 인사들이 계엄 당시 암살조를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소 황당한 얘기라 믿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에 요인 암살이 임무 중 하나인 HID 부대를 계엄 때 운용한 정황을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보사령부 산하 HID 부대는 북파 공작원으로 요인 암살에 투입되는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때 HID 부대가 경기도 판교 부근에 대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속초 있는 HID가
7명 서울로 올라왔는데 사회를 혼란시키는 북한군 역할이나 또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에 HID 관련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시의 요인 암살 임무를 맡는 HID 부대를 소집해 운영하려던 정황을 영장에 적시했다며 노 전 사령관을 사실상 비상계엄의 주동인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HID 부대가 실제 암살 임무를 부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계엄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정보력 있는 여권 인사로부터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노 전 사령관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퇴역한 전직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병력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체포됐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실무자들도 소환했습니다. 실탄을 소지하고 국회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힌 한국판 델타포스죠. 707 특임단장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모여 계엄을 모의한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근처 햄버거 가게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당시 참석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검찰이 거부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당시 선관위 투입 병력을 사전 준비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정보사 요원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했는데 사전 준비 없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일날 점심때쯤에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오후에 16시경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대의 지휘관 김현태 단장도 소환했습니다. 당시 출동부대가 실탄을 소지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출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권총은 빼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탄을 쓸 건 아닌데 괜히 들고 가다가. 특수본은 선관위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들을 지휘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정 처장은 위법성을 인식해 방첩사 요원들의 선관위 투입 임무를 중단시켰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검찰은 계엄 논의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취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쯤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계엄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류태영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지난해 12월경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만났습니다. 이른바 충안파 회동입니다. 여 사령관은 검찰에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활용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다만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과거 유신 정권 때의 긴급조치나 계엄 등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올 4월 총선을 치르기 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구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전 장관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가진 주요 사령관 모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여 사령관은 당시 경호처장 공관 모임에 저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모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명 수특방 모임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경호실,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령관이 모여 정권 보위를 논의하던 경기특수 모임의 후신과 같은 성격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결국 공수처가 맡게 됐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거부하던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응한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이진동 대검차장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들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거부하던 검찰이 입장을 바꾼 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차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면 자칫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공수처는 육군참모총장과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 수사에 대해선 이첩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조본 관계자는 현역 군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장을 보낼 방침입니다. 앞서 1차 소환장은 전달도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여러 갈래로 나눠졌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공수처로 모였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제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서 사실상 진행됩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수사를 마치면 중앙지검에 기소를 해달라고 다시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최근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 때도 이렇게 진행됐었는데요. 검찰은 그러면 자체 추가 수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할 가능성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가 한 차례씩 요구한 소환 조사에 현재까지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21일에 2차 소환을 요청한 상황인데 사건을 이첩하면서 조율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가 2차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 압수수색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체포영장 집행은 가능할까요? 네, 압수수색과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 이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게 되면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막게 되면은 명확한 불법이 되는 거죠. 직접 막는 경호처 직원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그것을 지시한 경호처장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내란죄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이첩을 했으니까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일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수사 범위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누군가를 구속해서 수사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공수처가 경찰처럼 10일 이내로 구속 수사하고 검찰이 20일을 할지 아니면 공수처가 10일을 연장해서 21일 수사하고 검찰에 넘길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자기들도 검사기 때문에 10일에다가 플러스 10일까지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는 검찰은 10일 연장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한기호 강대식 의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던 인사들입니다.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의 황금폰 복구도 마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2022년 4월, 김진태 당시 국민의힘 강원지사 예비후보는 경선에 앞서 5.18 북한 개입설 논란으로 컷오프 탈락되자 불복해 천막 농성을 벌였습니다. 저도 행사 주최자의 일원으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후 김 예비후보는 경선에 참여했고 강원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당시 김 예비후보가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명시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 의원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김 예비후보에게 말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선인 의중이 반영됐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명시 측은 이른바 황금폰에 윤 대통령 당선인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공천을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는데 윤상현 씨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한 의원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강대식 의원도 오늘 서울의 한 검찰 청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금폰 포렌식을 끝낸 검찰은 조만간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검찰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돕는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전 씨는 공천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준 값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 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듯 어깨에 손을 얹고 동선을 안내합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공천 희망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중앙지검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공천을 받도록 기도해주겠다고 받은 돈이라며 공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낙천한 뒤엔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 검찰은 기도값이란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 휴대폰을 2대 이상 압수해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당시 낙천자 2명 가운데 1명은 취재진에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이 영하권을 기록했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하고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송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에 모자를 겹쳐 쓰고 장갑 낀 손을 주물러 보지만 뚫고 들어오는 한기를 막긴 역부족입니다. 강원 산간 영하 16.1도, 철원 영하 13.5도, 서울 영하 6.2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겨울 가장 추웠던 아침이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시민들은 중무장한 채 따뜻한 음료와 핫팩 등으로 몸을 녹였습니다.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너무 추워가지고 핫팩도 가져오고 옷 많이 껴입었어요. 더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인 강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파주와 철원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은 영하 12도로 예보됐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서풍이 불어들어오면서 19일 낮부터 2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밤사이 제주, 강원 동해안과 경상 동해안은 최대 10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습하고 무거워 시설물 붕괴와 출근길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말인 일요일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강추위가 또 찾아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연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연인의 아버지가 숨지고 어머니는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연인에게 폭력을 가해 경찰이 분리 조치했는데 부모에게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공터에 주차한 남성이 모자를 쓴 채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손에는 신문지로 싼 무언가가 들려 있습니다. 5분여 뒤 차로 다시 뛰어온 남성의 모자는 벗겨졌고 손에 있던 신문지 뭉치도 없어졌습니다. 10분 뒤 구급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마을로 들어옵니다. 새벽 출근하던 60대 부부가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그 집 엄마가 저기 병원에 이사 있는 사람인데 거기는 이제 식사 당번을 하니까는 일찍 나가요. 남편은 숨졌고 부인은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경북 문경으로 도망쳤다 1시간 만에 자수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날 같은 또래의 연인을 때려 경찰로부터 분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새벽 상주 부모의 집으로 연인을 찾으러 왔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정문을 열었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누구 본거 아니냐고 맞다고 왜 그러냐 얘 집에 없다고 이러니까 바로 범행한 겁니다. 경찰은 흉기를 준비한 점으로 밀어 남성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이 만들어 유포한 허위 동영상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 대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학교 1학년 A양은 5달 전 친구들 사이에 자신의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27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겁니다. 월감도 보고 잠도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된 거죠. A양은 고민 끝에 지난 10월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식당에서 가해 학생들을 마주쳐 밥을 못 먹겠다고 호소하자 학교는 딱 일주일만 교직원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학 요청도 안 받아줬습니다. 이사 가셔서 전학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죠. 학폭 피해를 접수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무한하게 확산되고 또 나중에는 이걸 피해를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중요하거든요. 학교 측은 다음 주 교육청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리 조치와 긴급 조치는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학교장 등 교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찰이 대한체육회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부정채용 등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무조정실 의뢰를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대한체육회 사무실에서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채용 비리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경찰이 서울 송파구의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진천 선수촌 등 8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부정채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이 회장이 선수촌 채용 조건까지 바꿔가며 딸의 친구를 부정채용하고 후원 물품을 횡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은 국무조정실이 체육회 비위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한 채용 부서장도 교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70억 원 규모의 선수촌 용역 계약 과정에 체육회와 업체 사이 유착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우리 경제와 외교수장이 외신 기자들만 불러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가 나오자 급하게 진화에 나선 겁니다. 위기마다 극복해왔던 한국의 저력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매년 별도의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계엄 사태로 국제사회의 불안이 여전하자 예정이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자청한 겁니다. 두 수장은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방문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물려 내년엔 2%대 성장조차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전국 혼란 속에서 트럼프 측과 접촉도 못하면서 트럼프 2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상 전략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시 전략을 구성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저런 어려움에 놓여 있으니까.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잇따라 트럼프를 만난 일본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재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트럼프의 사저인 마러라고를 방문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와의 만남도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코로나 이후 저가 상품의 물가가 고가 상품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대책은 없는 건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 가공식품 코너. 시민들이 햄과 치즈 가격을 꼼꼼히 비교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세요, 어머니 물건? 가격 기준으로요. 같은 제품이라도 좀 싼 거 있으면 이제 그걸 고르게 되고. 할인 상품만 담는데도 장바구니에 푸짐하게 담지 못합니다. 주부니까 가격이 민감하잖아요. 비싼 거 안 먹고 저렴한 걸로 주로. 한국은행이 코로나 이후 3년여간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을 분석했더니 저가 상품은 16.4% 올랐지만 고가 상품은 5.6%에 그쳤습니다. 값이 싼 게 더 많이 오르는 이른바 치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한국은행은 수입 원자재 값 급등과 저가 상품 수요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입 원자재 값 급등이 저가 상품 가격을 끌어올렸고 저가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더 뛴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고소득층보다 1.3%포인트 높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의 타격이 컸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취약계층입니다. 특히 자산을 가지지 않은 계층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관세를 낮춰 수입 물가를 낮추거나 저가 상품의 할인 지원을 더 강화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한국에서 자취를 감춘 천연기념물 먹황새가 56년 만에 우리 땅에 둥지를 틉니다. 국립생태원이 복원 사업을 위해 일본에서 6마리를 데려왔는데요. 검역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먹황새를 TV조선이 처음 공개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5m에 달하는 날개 양쪽을 펼쳐 우아한 날갯짓을 선보입니다. 검은빛 몸통에 부리와 다리만 선홍색인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먹황새입니다. 일본 타마동물원에서 이사를 온 먹황새들입니다. 수컷 2마리, 암컷 4마리 등 총 6마리가 이곳에 새털을 잡았습니다. 국립생태원이 복원 계획을 위해 들여온 개체들입니다. 1968년 경북 안동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뒤 56년 만에 우리 땅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겁니다. 먹황새는 인적 드문 깊은 숲의 절벽 위에 둥지를 틀고 얕은 물에서 물고기나 개구리를 사냥하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100제곱미터 넓이 번식장도 자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으로 마련됐습니다. 먹이원이 되는 생물들의
그 개체수를 조절하는 그런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하천 생태계도 잘 보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먹황새는 주변 환경에 민감한 종이라 생태계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깃대종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태원은 20마리까지 더 들여온 뒤 내후년부터 번식을 시도해 이르면 2028년 시험 방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여당 반대에도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만에 끝내기로 해 사흘씩 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KBS 사장 청문회 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추천을 미뤄오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뭔지 황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첫 회의. 여당 의석이 텅 비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지만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보임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가슴이 뻥 뚫려 있는데 저 앞에 뻥 뚫려 있는 저 모습 보면서 저도 정말 안타깝다는 말.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루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한꺼번에 검증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 10월 헌재의 거듭된 요구에도 추천을 미뤄왔던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추천 후보 2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달 초 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벌써 6명째인데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며 민주당은 탄핵을 밀어붙였었죠. 그렇게 급하다더니 오늘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에 국회 측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이 하나둘 심판정으로 향합니다. 제가 또 나오면서 말씀드릴게요. 오후 2시가 되자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3명의 검사에 대한 헌재의 첫 탄핵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탄핵 청구인인 국회에선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커녕 대리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재는 재판을 3분 만에 끝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출석을 고지했지만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검사들은 직무정지 상태로 3주를 더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이후 검사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TV조선은 정청래 위원장 측에 헌재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드론의 위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군 사상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뒤 하루 만에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미 당국자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몸을 숨길 곳도 없는 눈 덮인 평원 위. 드론이 병사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병사들은 혼비백산 달아나고 나무 뒤로 몸을 숨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끝까지 뒤쫓아 공격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SSO가 드론 공격으로 100명가량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Pyongyang disregards human life just as much as Moscow does, paying Russia with people in exchange for goods and military technologies. 한 우크라이나 매체는 북한군 부상병 100명이 쿠르스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며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에 가까운 군인까지 있다고 보도했고,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는 북한군이 보병 소모전에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기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종전 협상 특사로 군 장성 출신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하고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실내 오페라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질 오페라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작품답게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아리아로도 유명하죠.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연습 현장에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단연 가장 사랑받는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말라입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칼라프 왕자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오페라 무대를 장식해온 테너 유시프 에이바조프는 연습에서부터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맘껏 선보였습니다. It's always great experience in Korea because I know the people here loves the music, loves voices. 칼라프 왕자를 사모하는 시녀 리우의 절절함이 담긴 아리아와 만국의 왕인 티무르, 극의 감초 역할을 하는 신하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합창단과 무용단, 연기자까지 수백 명을 한데 묶어내는 지휘자는 이탈리아 출신의 마에스트로 파올로 카리냐니입니다. 유럽의 손꼽히는 오페라 전문 극장에서 지휘봉을 잡아온 경험을 살려 푸치니의 웅장한 선율을 한음 가다듬고 있습니다. Turandot is full of people. Chorus, children chorus, a huge orchestra, many wonderful singers, so humanity. 전설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쿠라도 지휘봉을 나눠 잡아 관객들을 만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Janus is where the word January comes from. Named after the same goddess as Ireland. 등대지기 부부가 사는 야누스 섬의 등대도 양쪽 바다를 비춥니다. He's got two faces back to back. Always looking both ways. Torn between two ways of seeing things.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고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 사람에 따라 속도와 의미가 다른 시간을 가리킵니다. 어려서 천천히 가던 시간이 늙으면 쏜살같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시계에선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 수사가 하염없이 느리게 가고 있을 겁니다. 선거법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르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압수수색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서류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다짐은 무색합니다. 그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재촉하려면 이재명 대표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의 시계는 또 너무 빨리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항소장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질질 끌어온 대북송금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까지 내 두어 달을 더 벌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데 체면도 염치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걸까요? 순식간에 그리고 끝없이 안면을 몰수하는 중국의 변검이 생각납니다. 오늘 어느 신문의 사설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법꾸라지 행세 말라고 했습니다. 알량한 법지식으로 국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 얼굴이 겹쳐서 떠오릅니다. 12월 18일 앵커 칼럼 오늘 두 시계, 두 얼굴이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이 얼거나 서울 곳곳에서도 고드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 5도, 춘천이 영하 10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강한 한기가 남쪽으로도 밀려 내려가겠습니다. 안동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강원 남부 동해안에 최대 15cm 이상, 그 밖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제주도 산지에도 최대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는 서쪽 지역 곳곳에,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